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등장할 살수차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수차가 등장을 하든 안 하든 살수차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포 정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달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고 백남기 선생님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살수차의 물대포 사건을 좀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오랜 시절부터 이 그 백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권에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농부로서의 삶을 또 사시기도 했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으로 기억을 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중도층 또는 정치 저간층에서는 또 그렇게 기억을 하는 운동권 선생님이죠. 자, 그런데 2015년 11월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채 10년도 되지 않았던 정말 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민중총궐기 그 투쟁 대회에 참석을 했던 이 백남기 선생님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4시간가량을 수술을 받으셨지만 끝내 이제 중태로 깨어나지 못하셨죠. 그리고 나서 2016년 9월 25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결국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병사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죠. 심지어 사망 진단서 역시도 병사로 적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졌던 것은 물대포였다. 그 살수차의 물대포로 인해서 치유가 힘든 상태에 빠졌던 것이고, 결국 그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제 백남기 선생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로 밝혀졌던 것이죠. 20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이 헌법재판소 역시도 이 경찰의 직수 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위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청와대의 움직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안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문제가 뭐냐, 근데 윤석열 이 내각의 지명자인 김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제자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영숙 후보자가 그 당시 고용복지 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노동자의 보호에는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되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이요, 한겨레 단독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는 것으로 하죠. 한겨레 기사 함께 하겠습니다. 단독, 김현숙, 백남기 사인 은폐 과정에 개입했다. 수술 전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날 경찰청에서 제공받아서 공개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백서를 보게 되니까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에 도착했던 2015년 11월 14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소속 A 선임 행정관은 상황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김현숙 후보자의 지시를 받고서 병원 쪽에 연락을 한 겁니다. 병원장한테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백선아 교수가 긴급히 병원으로 이제 복귀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수술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집도했다고 진상조사위는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A 선임 행정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이 이뤄진 뒤에도 서울대병원 비서실장과 3-4차례 정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선아 교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과정에서 이 중요한 것은 김현숙 후보자 또한 깊이 개입한 사실이 또 확인이 또 되는 것이죠. 앞서 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백남기 농민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서에 갑자기 백선아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경찰과 청와대는 이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을 하였고, 백선아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현숙 후보자가 고용복지수석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와대 개입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은 향후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커녕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죠. 자,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자신이 맡은 직책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득실에만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도대체 왜 다시 등장을 했는가, 이번에도 그 흐름을 읽어보면서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가 이들의 등장으로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명박근혜 때 당시에 살수차라든가 가스차가 다시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자, 살수차가 동원되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움직였던 당시의 모습, 이게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았던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되풀이되는 전조 증상으로 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세훈 때였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때 설치되었던 물대포와 차벽이 다시금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는 이 서울시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출발뿐만이 아니라 향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가 주로 열리게 되는 서울시에서 살수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이 서울시장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다. 그 그림이 확실하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은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 그러한 인물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나선 것에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우려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공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뭐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지명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 이제 4월 초였을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주는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이겁니다. 4월 8일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글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네티즌 분이 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경찰의 살수차를 목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살수차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살수차의 모습을 목격을 하고 커뮤니티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살수차를 전량 폐차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뭐 공약 이전에 뭐 이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면서 이 살수차들은 다 폐차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금 부활한 모습이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이 다시금 살수차를 제작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없다라고 얘기한 경찰이 살수차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부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맞춰서 살수차가 이제 곧 쓰이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새로이 제작을 한 걸까요?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 살수차가 등장한 타이밍을 우리가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자, 지난 조선일보가 진짜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쏘아올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쏘아올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4월 8일에 커뮤니티에 이 살수차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4월 1일 그 커뮤니티에 이 살수차의 모습이 등장하기 이전인 4월 1일에 쏘아 올려졌던 주제가 바로 살수차였습니다. 그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단독 문정권 눈치 봤나, 경찰 폭력 사태에 대응할 살수차 모두 없앴다. 자, 경찰이 지난해 도심 내 대규모 폭력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살수차와 가스차 30대를 모두 폐차한 것으로 31일 확인되었다. 자, 이게 왜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요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젠 경찰에 한 대도 남지 않게 된 것. 경찰은 앞으로도 살수차나 가스차 도입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살수차 사용은 절제해야 하지만 아예 없으면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살수차를 동원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경찰 관계자는 작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유한 경유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라고 하죠. 살수, 가스차는 경유 차량이고 사용 연한이 8, 9년 정도인데 연한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 살수, 가스차를 폐기하면서 새 차는 들여오지 않았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살수차가 등장을 했죠. 실제로 시민이 그걸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고요. 살수차와 가스차는 경찰이 대규모 폭력 시위 등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수차는 시위대와 경찰의 거리를 벌려 충돌을 막아주는 장비고 유럽 선진국에서도 과격 집회 시 사용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앞세운 환경부 지침이나 사용 연한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각종 불법 집회와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현 정부 기조에 맞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정부가 경찰 장비 규정을 바꿔 살수차의 동원 요건 중에 불법 집회와 시위를 없애고 소요 사태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은 아예 모조리 폐차를 해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죠. 권순환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정권 말에 정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를 지금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살수차와 가스차에 대한 사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라고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눈치를 보고 사라진 살수차, 가스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요. 자, 아무튼 해당 기사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죠. 바로 정권 2양기인 시점인 그것도 전달인 4월에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의 시점이 4월 1일이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의 4월 8일에 우연치 않게 모습을 드러낸 살수차의 이동 모습이 등장한 이유를 우린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게다가 또 하필이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에서 등장했던 소식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국방부 집무실 그 외곽 담장을 경계로 해서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던 경찰의 최근 발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집시법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하죠. 자, 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의 관저를 경계 지점으로 해서 100m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집시법은 관저에 해당하는 것이지 집무실 반경 100m 내가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아니죠. 자, 그런데 청와대 역사 속에서도 그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역사는요. 1948년부터 지난 1990년까지였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저와 집무실은 또다시 분리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집시법은 언제 이게 규정이 됐냐?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되어 있던 시기인 1962년에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그 기준점과 지금의 기준점은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었죠. 2007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직무와 주거 공간 모두를 집시법상의 대통령 관저라고 보는 어떤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2017년의 서울행정법원의 경우에는 관저와 집무실은 명확히 다른 공간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도 하면서 청와대 내부의 관저 주변 담장으로부터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법리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아주 과도하게 넓은 법리 해석을 이끌어냈던 거죠. 그래서 집시법에 적용을 해서 국방부 담장을 경계로 해서 100m 내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자의적 판단에 법제처의 해석은 없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없이 경찰이 말도 안 되는 확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왜 살수차 이야기를 하다가 집무실의 그 담장을 경계로 해서 100m 이내에 집회를 열 수 없다라는 이야기, 왜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법리 해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련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의 흐름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법제처장으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참 직함을 붙이기도 참 싫지만 어쨌든 윤석열 자신의 40년 지기 친구면서 본인과 장모 그리고 측근 등의 이 사건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앉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온 바가 있었죠. 사실상 거의 이제 지명될 수순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법제처장이 차관급의 위치면서 장관급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제처장이 이제 국무회의까지 함께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권 해석을 담당을 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완규 변호사를 지명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첫 번째, 중수청의 저지를 위해서 정부의 유권 해석을 끌어내기 위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집시법과 같은 여러 법리 해석을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입맛대로 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내면 이후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해서 위헌 판단까지 이르기 이전에는 그대로 이행될 테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 향후 이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비를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꼭 뭐 예를 들어 살수차라든가 가스차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촛불 시위를 할 때 있어가지고 살수차와 가스차의 움직임을 자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어떤 언론의 노출을 자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시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려는 것에 어떤 목적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위험한 것은 이미 언론에서의 이 살수차와 가스차의 명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인 거죠. 앞서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 명분 만들기에 또 심각한 왜곡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앞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함께 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살수차가 동원이 된다. 시위대와 경찰의 거리를 벌려서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영국의 런던의 대폭동이라고 하죠. 경찰의 총격으로 해서 한 시민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작했던 항의의 시위가 점차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 시위가 변질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파괴, 방화, 폭력, 약탈 사태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던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살수차가 동원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런던의 대폭동을 겪었던 영국조차도요, 살수차의 물대포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죠. 그 시민들조차도 물대포 도입을 반대하는 연대 청원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영국의 보수 정당에서도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살수차는 써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경우에는 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정부가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살수차가 다시금 고개를 내미는 현상을 보시면 과연 저들 국민의힘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강경한 어떤 진압을 통해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 공포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중으로 충분히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있었던 환경 시위에서 살수차를 직사로 맞았던 한 시민이 그 한 초당 거의 한 18리터의 수압 때문에 눈꺼풀이 찢어지고요, 안구를 담고 있는 안화골이라고 하죠. 안화골도 부러지고, 그로 인해서 이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시력을 잃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피해자가 뭐라고 이제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 이 살수차로 맞았을 때 그 당시에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수차의 어떤 직수를 맞고 나서 의식을 잠시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는요, 어둠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살수차의 직수를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됐던 그 당시 피해자, 그 피해자를 또 진료했던 당시의 의사들은요, 그 피해자가 1분 이상만 더 살수차의 직수에 노출되어 있었더라고 한다면 백남기농민 그 선생님처럼 심각한 뇌손상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요, 이처럼 위험한 진압 무기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적개심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그것을 심각히 왜곡하면서 유럽 선진국에서도 살수차 동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살수차 동원 못하냐라는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이 헛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들은요, 유럽 선진국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어떤 여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이라고 들먹이면서 살수차와 가스차의 이 살상력을 완전히 덮어놓은 채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말 심각히 또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거죠. 자,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살수차에 대한 동원 요건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 내용을 없애고 소요 사태만을 남겨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살인 무기인 살수차를 동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역시도 존중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잘 지켜질지 많은 의문이 드는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국방부 집무실 담장 주변의 집회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경찰의 충성심 가득한 법리 해석도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자, 아무튼 살수차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살수차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폭력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참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이 살수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학자잖아요. 학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럽 선진국에서도 과격 집회 시 사용하는 것이고 뭐 이런 충돌을 막아주는 장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살수차의 필요성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충돌을 막아주는 장비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지들 멋대로 또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좀 악의적으로 또 넣은 것일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 전체적으로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 살수차와 가스차를 동원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헌법의 기본권, 생명권에 정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살수차와 가스차가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살수차 같은 경우는 중상을 입히는 살인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살수차로부터 직수되는 이 물대포, 이름만 다를 뿐인 기관총을 사실상 정부가 합법화해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것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대포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살수차의 물대포로 인한 어떤 공포, 그러한 공포와 억압의 정치가 그 당시에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수차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모습을 내미는지 계속해서 주목하다가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수차가 지금 운영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